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방산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주목할 만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미국을 뛰어넘는 강력한 레이더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즉, 앞으로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AESA 레이더를 갖게 되어 군사 분야에 큰 발전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인데요. 과연 어떤 소식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국방, 군사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군사적 자주성을 강화하고 국방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방산 분야의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평가되는 KF-21 사업이 양산이 축소 위기에 놓였다가 지난 12월 24일의 발표를 통해 기존 양산 계획인 40대로의 유지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많은 국민들의 노력과 걱정, 그리고 이를 개발해낸 연구원들의 지원이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반영되어 KF-21 프로젝트가 예정대로 진행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24년도 국방 예산은 2023년 대비 4.2% 증가한 59조 244억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KF-21 최초 양산 사업을 위한 금액으로 2,387억 원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초도 물량 양산 축소로 인해 약속된 예산이 제외되어 있던 상황에서 국방 예산이 확정되어 KF-21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이슈를 제기했던 일부 인원들을 제외하고는 국회, 국방부, 방위사업청 등 모두가 KF-21 도입 사업을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한국의 국방력 강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숫자로 다시 돌아왔다는 소식이 매우 다행이긴 합니다만 KF-21 사업에서 초도 물량 양산의 성공은 이제 출발선상에 선 것일 뿐 앞으로는 본격적인 양산과 추가 무기체계의 발전이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KF-21 보람에는 1차 양산이 시작되면서 2024년부터 본격적인 양산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2026년에는 전력화를 시작하여 2028년에는 KF-21 40대가 노후화된 F5 계열기로 대체하는 계획입니다. 또한 블록 2의 개발을 통해 공대지 타격 능력을 향상시키고 추후 2032년까지 80대를 추가로 생산하여 120대의 KF-21을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이 원활히 진행되려면 시간과 예산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KF-21은 현재 블록 1단계로 개발되었으며 블록 2와 블록 3의 개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블록 2는 공대지 타격 능력을 향상시키고 내부 무장창 유무 등 복합 체계의 추가가 기대되며 블록 3가 돼서야 더욱 세련된 기술과 능력이 구현되며 완성체가 될 예정입니다. 이 모든 것을 완성하려면 더 많은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다는 현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산 무기체계의 타당성에 대한 조사가 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하며 일부 언론이나 정치인들은 KF-21에 대한 비판을 계속하여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도전에 대처하며 지속적인 발전과 세계 시장에서의 수출을 통해 KF-21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국방력을 향상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투기 관련 수출 시장을 늘리고 기체 양산 가격을 낮추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으로 보입니다. 특히 동남아 지역에서는 FA-50과 같은 한국의 무기에 대한 신뢰가 높아 KF-21까지 연계되는 수출 전망이 밝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국제적으로 KF-21의 입지를 높여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한국 방산 수출 전망을 더욱 밝혀줄 소식이 나왔는데요. 대한민국의 방산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주목할 만한 소식이 나온 것입니다. 고출력 겐질화 갈륨 RF 반도체와 전력 반도체 소재 분야에서 선두주자인 RFHIC가 국내에서 4인치 다이아몬드 웨이퍼를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이뤄진 성과로 과학기술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즉, 이로 인해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AESA 레이더를 갖게 될 전망인데요. AESA 레이더는 전자적으로 스캔되는 안테나 배열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이아몬드 웨이퍼를 사용함으로써 군사 분야에서 다양한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 웨이퍼는 고출력 겐질화 갈륨 RF 반도체 및 전력 반도체의 소재로 적용 가능하며
다이아몬드의 특성을 활용하여 열전 도율이 뛰어나 반도체 및 광통신 소자에서 열 방출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RFHIC는 이러한 다이아몬드 웨이퍼를 개발함으로써 기존의 다이아몬드 방열 소재의 한계를 극복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다이아몬드 파우더를 소결한 작은 크기의 소재가 주를 이루었는데 RFHIC는 독보적인 기술력과 마이크로웨이브 CVD 화학기상 증차 장비를 활용하여 직경 4인치의 다이아몬드 웨이퍼를 성공적으로 개발했습니다. 이 4인치 다이아몬드 웨이퍼는 특히 갠 소자에 접합할 경우 기존의 구리CU 방열 소재와 비교하여 RF 반도체 및 전력 반도체 소자의 구동 시 무려 4배 이상의 열을 효과적으로 분산하고 배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열전 도도가 높아져 기존의 구리 방열 소재를 사용한 소자에 비해 최소 50%에서 최대 200%까지 RF 출력을 증가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기술은 전투기 AESA 레이더 시스템에서 활용될 수 있는데요. 주요 특징으로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아몬드 웨이퍼의 핵심 장점 중 하나는 뛰어난 열전 도성과 열방산 특성입니다. 다이아몬드는 고열 전도율과 열 안정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AESA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고열을 효과적으로 분산하고 배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출력 전자 소자에서 발생하는 열 문제를 크게 완화시켜 레이더의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두 번째로 다이아몬드 웨이퍼는 뛰어난 전기 특성을 가지고 있어 높은 주파수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레이더의 높은 주파수 작동이 요구되는 군사 응용에 이상적입니다. 세 번째로 소자 성능이 대폭 향상됩니다. 다이아몬드 웨이퍼를 사용하면 기존의 실리콘 웨이퍼보다 수백 배 이상 성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군사용 레이더의 송수신 소자 및 전력 증폭기 등에서 높은 출력 및 민감도를 달성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로 신속하고 정밀한 스캔이 가능합니다. AESA 레이더는 안테나 배열의 개별 요소를 독립적으로 제어하여 빠르고 정밀한 빔 스캔이 가능합니다. 다이아몬드 웨이퍼를 사용하면 안테나 배열의 각 요소에 대한 빠른 전력 전환 및 높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레이더 탐지 거리가 대폭 늘어나 더 먼 거리에서 스텔스 기기를 탐지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정성이 매우 강화됩니다. 다이아몬드는 강도와 내구성이 뛰어나며 화학적으로 안정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전투 상황에서의 신뢰성과 내구성을 향상시키며 군사적으로 중요한 환경에서 사용할 때 유리한 점을 이러한 특성은 전투기가 다양한 환경에서 작전하고 이동할 때 전반적으로 정확한 성능과 안정성까지 모두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투기 레이더 시스템의 성능 향상은 군사작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정확하고 빠른 정보 수집은 전략적인 이점을 가져오며 다이아몬드 웨이퍼를 통한 열 제어 기술은 이러한 군사 응용 분야에서 혁신적인 발전을 이끌어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기술을 개발해낸 RFHIC는 이동통신과 방위산업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화합물 반도체 전문 기업으로 주로 신소재인 질화갈륨겐을 활용한 RF 트랜지스터와 전력 증폭기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공학 박사인 설립자 조사멸 회장과 경제학을 전공한 조덕수 대표이사의 리더십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RFHIC는 1999년에 설립되었으며 초기에는 갠 소재를 사용한 트랜지스터 방식의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회장인 조삼열의 확고한 믿음과 연구 노력 끝에 2005년에는 갠 전력 증폭기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2010년에는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RFHIC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에 위치하며 무선통신용 갠 반도체 핵심 부품을 제공하며 방위산업에서의 갠 MMIC 마이크로파 집적회로 반도체 연구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국방 신산업 5대 분야 중 반도체 분야에서 RF겐 반도체 기술로 제1기 방산혁신 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RFHIC는 방산 분야가 전체 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연구 개발에 110명의 인력을 투입하고 연간 1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제 RFHIC는 방산 분야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미국, 유럽 등에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국제 마이크로웨이브 심포지엄 IMS 2023, 퀀텀 코리아 2023, 나노 코리아 2023 등 다양한 전시회에 참여하여 기술력을 알리고 있으며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신사옥을 건립하여 연구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RFHIC는 현재 RF 트랜지스터와 전력 증폭기 분야에서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회사는 수소 발생, 탄소 배출 저감, 반도체 장비, 플라즈마, 의료 등 다양한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며 국내 최고의 화합물 반도체 전문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번에 개발한 혁신적인 다이아몬드 웨이퍼를 향후 5G, 6G, 위성통신, 방산용 전력 증폭기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계획이며 초기에는 테스트 및 양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양자 컴퓨터 등에도 적용될 수 있는 다이아몬드 웨이퍼의 개발을 이렇게 RFHIC는 고성능 다이아몬드 웨이퍼의 개발을 통해 반도체 산업에서의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번 다이아몬드 웨이퍼 개발 소식에 군사 전문가들 및 국민들도 굉장히 반기고 있습니다. AESA의 핵심인 갬반도체는 시웨이퍼가 소재인데 미국과 일본만 생산하는 전략물자로 수입할 때도 매번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번 개발이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높은 열전도로 냉각 효율이 높아져 강력한 출력을 낼 수 있다. 즉 레이더 탐지거리가 대폭 늘어나게 된다. 빨리 상용화까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긍정적인 의견들을 보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 국내 군사 분야 최대 화두 중에 하나는 국산 AESA 레이더의 국산화 성공이었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이 기술 이전이나 유출을 극도로 꺼리는 핵심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불과 몇 년 전 한국은 가장 핵심 소자인 지라갈륨겐 반도체 소자까지 국산화를 했으며 이번에 다이아몬드 웨이퍼라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 개발해내면서 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기존 미국이나 일본의 특허를 피해가면서도 전력 증폭률이나 열전도율이 훨씬 높아 내열성이 뛰어난 것으로 판명되어 이 레이더를 실험한 이스라엘조차 경악을 금치 못했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남은 과제는 뛰어난 하드웨어의 성능을 보장하게 해줄 소프트웨어인데 이 분야 또한 국산화 관련해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완성되면 일단 나와 있는 스펙만으로도 AESA 레이더의 독보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 미국의 레이더들을 필적하게 됩니다. 단순히 하드웨어 성능만 본다면 현재 개발된 시제품 성능만으로도 F-35 스텔스 전투기에 적용된 AESA 레이더를 뛰어넘을 정도입니다. 여기에 이번에 개발된 소자를 적용하고 소프트웨어만 조금 받쳐줘 완성해낸다면 전투기를 비롯한 첨단 레이더를 핵심으로 사용하는 이지스함 등 첨단 전투장비의 성능에서도 미국을 앞질러 세계 최고의 AESA 레이더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요즘 한국의 첨단 군사기술 분야의 발전이 가히 경이로운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더욱더 보안을 신경 써야 할 것이며 앞으로 더욱 남은 기술들을 보완하여 빠른 상용화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항공기술 발전에 관하여 우리 국민들도 변화를 체감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한반도 주변 적국들의 반응이 점차 달라지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잠재적인 적국들은 KF-21 전투기의 기술 발전에 대하여 시기와 질투 및 열등감은 물론 어떻게 한국이 이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그중 가장 격한 반응을 보인 건 바로 중국인데요. 제20 전투기의 기술 수준을 자화자찬하며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군사 무기 기술력을 과소평가하던 중국은 한국의 KF-21 전투기의 고바등각 비행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인민일보를 인용해 국영 언론이 미국산 F-22 랩터 전투기 비밀 설계도를 훔친 게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데요. 이런 반응은 비단 중국만이 아닙니다. 일본 역시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한다며 야심차게 시작한 F-3 프로젝트는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임을 깨닫고 잠정 중단했는데 옆 나라인 한국에서 KF-21이라는 걸작을 만들어내니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본의 대형 우익 언론 요미우리에서는 한국이 가진 기술 수준으론 절대 이 정도 성과를 낼 수 없다며 KF-21 전투기가 미국의 F-22 랩터 전투기 기술을 빼돌렸는 게 아니라면 말도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아직도 1990년대에 개발된 F-2 전투기에 머물러 있다고 한탄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2023년 대한민국 군사력 순위가 일본의 한 단계 미친 6등이었는데 2024년 기준 대한민국은 15위로 한 단계 상승한 반면 일본은 오히려 한국보다 2단계는 낮은 7등을 기록했는데요. 국제적인 시각에서는 전 세계에서 108번째로 작은 국토 면적이 나라인 대한민국이
세계 5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게 믿지 못할 일이며 군사력 순위가 하락한 일본 입장에서는 더 이상 한국을 자신들 아래로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불과 20년 만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KF-21이라는 초음속 비행 이후 세계적으로 괄목할 만한 전투기 성과를 선보인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스텔스 형태의 항공기 설계는 물론 설계된 항공기의 레이더 반사 면적 RCS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는 적 레이더 차단 메타물질, 시뮬레이션 능력까지 등시에 갖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스텔스 형상 설계가 완료된 이후 국방과학연구소는 KF-21의 콤팩트 레인지 시설을 구축하여 레이더 반사가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조종간 스텔스 제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공군의 요구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수지를 확보했다는 카이의 답변도 나왔는데요. 초음속 비행부터 시작해 블록이 형태의 스텔스 기술까지 이 모든 것을 보면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것은 사실 한국의 스텔스 전투기 기술 개발 역사는 짧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KTL 응비를 시작으로 T-50과 FA-50을 거치면서 항공 기술력을 쌓아온 대한민국은 자곡자곡 기술력을 정립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실이 바로 KF-21 전투기인데요. 한국은 국방부와 공군, 해군 그리고 국방부 연구 전문가들이 모여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스텔스 항공체계 연구를 비밀리에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KF-21 스텔스 버전인 블록 3 계획까지 모두 공개되자 중국과 일본은 이미 패닉에 빠졌는데요. 사실 KF-21의 사업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 공군의 전투기 노후화로 인하여 촉박한 배치 일정과 국내 기술 개발이 미완성된 일부 기술을 고려해 블록 형태의 단계적인 개발 계획을 채택했습니다. KF-21에는 7억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천룡 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등 공대지 무기 운용 테스트를 진행할 미사일 탑재를 완료하였고 블록 1의 초도 생산 이후 곧바로 KF-21의 스텔스 버전인 블록 2가 등장할 계획인데요. 그런데 블록 1이 배치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블록 2보다 한 단계 진화된 공대지, 공대함까지 가능한 스텔스 버전인 블록 3와 가오리 X를 개량한 무인 전투기 KUS가 공동 개발되고 있다는 소식이 동시에 전해졌습니다. KF-21 사업 초장기인 2014년 당시에는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KF-21 블록 1에 이어서 블록 2에 관한 개념까지 구축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당시에 블록 3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국회의 승인도 없었고 예산 편성도 없었지만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발전함에 따라 상황은 곧장 달라졌습니다. 고난이도 개발이 가능해지면 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진 것인데요. 국방과학연구소에 따르면 KF-21 블록 3는 5.5세대급에서 일부 6세대급 전투기 형태를 보여줄 것이며 미국의 F-35 전투기보다 한층 더 뛰어난 플라즈마 스텔스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만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이 보여주는 KF-21 전투기 성능은 이미 미국의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F-22와 유사한 스텔스 형상을 지녔는데요. F-22는 로키드 마틴과 보잉이 제작한 미국 공군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로키드 마틴은 F-22 제작의 주 계약 업체로서 대부분의 기체의 무기 시스템 최종 조립을 맡았고 프로그램 파트너인 보잉은 날개, 기체 항공전자 장치의 통합 훈련 시스템을 담당했습니다. 1997년 첫 비행 후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스텔스 전투기인데요. 스텔스 성능의 민첩한 기동성과 테이터링크 등 막강한 공중전 능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를 해외에선 미니 랩터라고 불릴 만큼 유사한 형상을 지녔고 이는 처음부터 스텔스 전투기를 염두에 둔 우리 연구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보통 최첨단 무기의 기술 개발 기간만 최소 5에서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0년을 물쩍 넘기는 일도 다반사인데요. 지금부터 개발 계획을 만들고 실제 개발을 시작해야만 2030년대에 본격적으로 블록 3 개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만 이미 한국은 기술 개발을 거저 스텔스 실증력을 입증해왔습니다. 현재 한국은 스텔스 무인 전투기 개발 사업을 활용해 KF-21의 블록 3화 무인 전투기 모두에 사용할 수 있는 내장형 장비들 F-35에 내장된 장비보다 더욱 연식이 뛰어난 매립형 전자광학 조준 장비 등 다양한 스텔스 기반 기술 개발을 국산화에 성공했고
마침내 필수 부품들까지 습득하고 있습니다. KF-21은 라팔과 유로파이터와 다르게 저음부터 스텔스 전투기로 진화할 수 있도록 설계가 도입된 것은 물론 기체 구조물 상당 부분에 레이더 흡수 구조재, RAS 기술을 적극 적용해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6세대급 항공장비 개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알 그대로 스텔스 전투기 개발을 위한 전초전인 겁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국산 스텔스 기술도 대거 도입되었는데요. 보통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을 좌우하는 것으로 스텔스 형상 설계를 많은 분들이 꼽습니다. 그런데 스텔스의 성능을 깎아먹는 더 큰 요인들은 따로 있는데요. 스텔스 성능을 경감시키는 요소에는 노출된 엔진 블레이드가 스텔스 성능을 가장 크게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전투기를 덮는 각 구조물을 연결하는 수많은 리베이가 문제이며, 마지막으로 동체를 일자형으로 이어붙이는 재래식 방식의 스텔스 형태를 비효율적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KF-21의 경우 지그재그 모양으로 이어부리는 방식을 적용했는데요. 현재보다 미래가 더 기대되는 KF-21은 우리나라의 기술력의 결정체라고 봐도 무방하며, 세계 군사력 5위의 대한민국은 이제 어떤 나라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 일본은 반도체 산업 부활을 위해 오랜 시간 엄청난 자금을 투입해왔습니다. 대만 TSMC 공장을 유치하려고 가진 애를 쓰고 8개 회사가 모여 반도체 동맹까지 체결하더니 급기야 일본 정부는 낸드 플래시 기업 기옥시아에 수조 원대의 정부 지원금 투입까지 결정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국에 빼앗긴 영광을 탈환하려는 몸부림입니다. 특히 기옥시아는 세계 1위 삼성전자를 뒤쫓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이번 지원 추진은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을 누르고 과거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일본 정부의 의지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결정이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지난 16일 일본 정부가 반도체 생산 지원 목적으로 조성 중인 총 6천억 엔, 약 6조 원 규모의 지원 대상에 기옥시아가 선정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옥시아가 이와테현에 내년 봄까지 완공할 계획인 낸드 플래시 반도체 공장에 정부 지원금 수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뜻입니다. 기옥시아 이와테현 공장은 기옥시아가 낸드 플래시 시장 점유율 1위인 삼성전자에 대항하기 위해 짓고 있는 곳으로 총 사업비만 1조 엔, 우리 돈 약 10조 원이 투입된 규모의 공장입니다. 기옥시아는 1980년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휩쓸던 주역인 일본 도시바 메모리가 전신입니다. 이런 기업에 엄청난 세금을 퍼붓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일본이 지금 얼마나 삼성전자를 누르고 도시바의 영광을 재현하고 싶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일본의 기옥시아 도요타 엔티티 등 8개 회사들은 공동 출자를 통해 라피두스라는 이름의 새 법인을 차렸는데 자칭 어벤져스라는 말까지 만들어낸 이 반도체 동맹을 이끄는 리더 역시 기옥시아입니다. 그리고 기옥시아는 낸드 플래시 1위를 외치며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과 합병까지 추진할 정도로 공격적이었고, 일본 정부는 반도체 동맹 라피두스에 약 700억 엔, 6,600억 원이란 세금을 지원하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본의 투자는 마치 순항 중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손만 대면 잘 되던 산업도 주춤하는 징크스는 이번에도 이어졌습니다. 기옥시아가 부활을 완성시키기 직전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불황이 불어닥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황은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올해 8월 기옥시아는 열심히 지어놓은 낸드 플래시 신공장 가동을 연기하게 됩니다. 물론 이 결정에는 세계 낸드 플래시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삼성전자의 감산 조치가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이 공장은 올봄 완공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장 건물 장비의 납품도 늦어지고 설비 투자에 제동이 걸렸는가 하면 반도체 불황으로 낸드 플래시 시장이 위축되자 신공장 가동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글로벌 경기 침체로 반도체 시장의 불황이 장기화되자 안 그래도 이미 기옥시아는 지난해 10월부터 낸드 제조 라인의 웨이퍼 투입량을 30% 줄인 후 지금까지 감산 기조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촉한기에 신공장의 문을 열고 공장 가동을 늘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운이 없어도 얼마나 없는지 하필 이럴 때 반도체 불황이 장기화된 것인데요. 사실 반도체 감산의 키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쥐고 있습니다. 세계 낸드 1위 기업 삼성전자가 최대 생산 라인인 평택과 시안 공장의 가동률을 조정하고 SK 하이닉스 역시 지난달 낸드의 재고 수준이 높아 5에서 10% 감산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자
다른 기업들도 어쩔 수 없이 감산 대열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전 세계 낸드 생산량의 96%를 한국, 미국, 일본의 5개사가 차지하고 있는데 올해 1분기 기준 세계 낸드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34%, 기옥시아가 22%, SK그룹이 15%입니다. 이처럼 불황이 오자 선제적 감산 조치로 시장을 얼려버린 삼성전자는 바닥에 왔다는 신호가 감지되자 오히려 과감한 투자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300단 이상 낸드 플래시 공정에서 초격차 적층 기술로 1위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생산성과 원가 경쟁력에서 다른 회사들을 압도해 불황 이후 시장 회복 국면에서 리더십을 가져간다는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내년에 본격 양산할 9세대 300단 이상 비낸드 칩에도 더블 스택 기술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더블 스택 기술이란 낸드 플래시를 2번에 나눠 제작한 뒤 결합하는 방법입니다. 삼성은 7세대 176단 비낸드부터 이 더블 스택을 적용했는데요. 삼성전자는 2013년 업계에 처음으로 낸드 플래시를 세로로 쌓아 올리는 기술을 양산에 적용한 뒤 매출과 기술력 면에서 세계 시장 1위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의 더블 스택 기술 적용은 극심한 메모리 불황 이후 내년부터 찾아올 호황에서 확실한 1위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전략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9세대 낸드 더블 스택 공정 채택은 경쟁사보다 원가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낸드 플래시 업계에서 혁신을 주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2019년 6세대 128단 낸드 플래시를 생산할 때에도 채널홀을 단 한 번에 뚫는 싱글 스택 기술을 완성했는데요.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 경쟁사들이 동급 100단 낸드 플래시에 더블 스택을 적용했을 때 유일하게 한 번만에 낸드를 완성하는 기술로 기술 리더십을 뽐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불황으로 주춤하던 삼성에게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삼성은 일단 전 세계에서 아직 구현 사례가 없는 혁신 기술을 발표하며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반도체 구조 패러다임을 바꿀 후면 전력 공급 BSPDN 기술을 상용화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후면 전력 공급이란 반도체를 작동시키는 전력을 웨이퍼 뒷면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아직까지 전 세계 구현 사례가 없는 혁신 기술입니다. 반도체를 구동하려면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회로가 그려진 웨이퍼 상단에 전력 공급선이 함께 배치됐습니다. 공정상의 편의성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회로가 미세화하면서 회로와 전력선을 한 면에 새기기 어려워졌습니다. 또 회로 간격이 좁아지면서 간섭이 발생하고 이것은 반도체 성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그러나 후면 전력 공급은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전력선을 웨이퍼 뒷면에 배치해 회로와 전력 공급 공간을 분리했기 때문입니다. 후면 전력 공급 기술은 전력 효율과 반도체 성능을 동시에 높일 수 있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TSMC, 인텔 등 파운드리 업계가 기술 확보에 뛰어들고 있는 기술인데요. 삼성전자가 후면 전력 공급 계획을 수면 위로 드러내면서 기술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파운드리 업계 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인텔은 내년에 후면 전력 공급 기술로 반도체를 양산할 계획이며 TSMC 역시 2나노 이하 공정에서 이 기술을 적용할 계획인데요. 삼성, 인텔, TSMC 세 회사가 후면 전력 공급 기술로 또 한 번 맞붙을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 국면에 AI 반도체 시장에서도 삼성전자에 유리한 소식이 터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칩을 만드는 스타트업인 그로크 GR5Q의 차세대 L칩을 생산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로크는 구글 엔지니어 출신들이 창업한 AI 반도체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대만 TSMC를 제치고 삼성전자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로크 창업자이자 CEO인 조나단 로스는 우리 회사의 4나노 AI 가속기 반도체 칩은 텍사스주 테일러시의 삼성전자 공장에서 생산될 것이다. 최고의 AI 성능을 가능하게 할 삼성의 파운드리 공정을 사용해 고로크의 발전을 이뤄나가겠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테일러 공장의 고객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경계현 삼성전자 디바이스 솔루션 사장은 지난달 SNS를 통해 2024년 말부터 테일러 공장에서 4나노 공정 제품을 양산하겠다. 미국 주요 고객들은 자신들의 제품이 이곳에서 생산되기를 기대한다. 라고 운을 띄웠습니다. 그 주요 고객 중에는 그로크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크의 차세대 AI 칩은 기존 제품 대비 최고 4배가량 전력 효율이 높고 성능도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4나노 MPW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그만큼 4나노 수율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합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미국 사업 담당 마르코 키사리 부사장은 이번 계약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로크와 협력은 삼성전자 파운드리 기술이 AI 반도체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앞으로 선단 공정 기반의 AI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겠다. 그리고 삼성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호재가 하나 들려왔습니다. 반도체 업계의 경쟁사인 퀄컴과 인텔 간 2나노미터급 공정 개발 협력 중단설이 흘러나온 겁니다. 이것은 삼성 파운드리에 또 한 번의 기회가 온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시장은 숨죽이며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만 TF 인터내셔널 증권의 권민치 애널리스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최근 조사에 따르면 퀄컴은 인텔 2나노 칩 개발을 중단했다. 퀄컴과 같은 선도 IC 설계 공급업체와의 협력 부족은 결과적으로 1.8나노 공정 연구개발 및 대량 양산을 불확실성에 빠뜨릴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퀄컴과 인텔 간 2나노미터급 공정 개발 협력 중단설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시장은 이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후발주자인 인텔을 따돌리고 차세대 스냅드래곤 제품을 수주할 수 있을지 여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는 2025년 양산을 목표로 2나노 게이트-올-어라운드 GAA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인공지능 AI 시대에 대응하는 최첨단 공정으로 TSMC를 따라잡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요. 사실 파운드리 사업에 가장 늦게 뛰어든 인텔이 급격하게 추격해오자 삼성전자가 긴장했던 것도 사실인데 퀄컴과 인텔 간 2나노 동맹이 결렬될 가능성이 커졌다니 이런 호재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삼성전자의 3나노 반도체 기술 개발.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을 비껴가고 삼성전자가 3나노 경쟁에서 승리를 차지하면서 1등 자리에 있던 TSMC는 대위기를 맞았습니다. 게다가 TSMC의 주요 단골인 인텔도 협력을 거부하며 TSMC가 구축한 공고한 위치가 흔들렸죠. 미국의 IT 기업들 역시 TSMC보다 삼성과의 협력에 관심을 보이는 상황. 대만 공격을 앞두고 있는 중국의 위험 역시 높아지는 가운데 자칫 잘못하면 TSMC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데요. 삼성에서는 위기에 몰린 TSMC를 인수할 계획까지 세우며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TSMC와 삼성의 치열한 다툼. 그 가운데 최종 승자로 거듭날 삼성전자의 놀라운 행보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삼성전자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반도체 웨이퍼를 보여주었습니다. 첨단 기술이 집약된 이 웨이퍼에는 3나노 반도체 기술이 집약되어 있었죠. 미국 대통령에게 반도체 웨이퍼를 보여줬을 당시만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현재 3나노 기술을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을 뿐 첨단 기술을 가진 TSMC를 쫓아가진 못할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3나노 반도체 기술 개발 최초는 TSMC가 차지할 것이라고 많은 이들이 바라봤죠. 그러나 삼성전자는 반도체 나노 양산에 성공하면서 보기 좋게 많은 이들의 기대와 분석을 배신했습니다. 그동안 느긋한 대처를 보이고 있던 TSMC와 많은 반도체 전문가를 경악하게 만드는 결과였습니다. 경기도 화성 사업장에 위치한 곳에서 삼성은 3나노 반도체 양산을 발표했습니다. 차세대 트랜지스터 게이트-올-어라운드 GAA 기술을 적용했다고 말하며 TSMC보다 한 단계 더 앞섰다는 발표를 한 것입니다. 본격 양산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도 남겼죠. TSMC의 기술로 뒤처졌던 삼성전자가 역전에 성공한 것입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매출은 6조 4천억 원 수준, 시장 점유율은 1분기 16.3% 수준에 불과합니다. TSMC는 이에 비해 53.6%를 기록해 압도적인 시장 지도자 위치를 선점하고 있었죠. 그러나 대한민국의 삼성전자가 TSMC를 처음으로 추월하면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반면 TSMC는 3나노 개발에서 한국에 밀리는 수모를 겪으면서 세계 최강 반도체 기업이라는 명예가 훼손되었죠. 그런데 대체 3나노 반도체 기술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사실 반도체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를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반도체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로입니다. 회로는 반도체 공정에서 전기 신호들이 지나다니는 길을 의미하는데요. 숫자가 작을수록 그만큼 반도체에 새겨진 전기 회로가 가늘다는 의미로 더 많은 회로를 새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로가 많이 새겨진 반도체일수록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기에
같은 면적에서 더 많은 회로가 새겨지면 더 우수한 반도체를 할 수 있죠. 현재 기술로는 나노미터 수준에서 이 집약 회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회로가 작아질수록 상호 간섭이 심해지기 때문에 간섭 없이 집약된 회로를 많이 배치하는 기술이 매우 중요한데요. 삼성전자와 TSMC가 이 분야에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상황. 이전 세대 기술인 4나노 기술은 두 기업 모두 보유하고 있기에 4나노보다 더 작은 3나노 시장을 누가 먼저 앞서는지에 따라 반도체 시장 점유율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경쟁에서 치고 올라서면서 많은 IT 기업들이 삼성을 다시 본 것입니다. 당장 인텔이 TSMC와의 계약을 취소하며 간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만 매체에 따르면 인텔이 차세대 CPU인 메테오 레이크의 GPU 생산 주문을 TSMC에 맡겼다가 취소한 사실이 알려졌죠. 인텔 공식 입장은 메테오 레이크의 내부 문제로 2023년까지 양산을 미룬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주요 업체인 인텔이 발을 뺀 것은 TSMC 입장에선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파운드리 반도체를 수주받아 업체 대신 생산하는 TSMC 입장에서는 주요 업체 취소가 곧 자금 확보의 실패로 연결됩니다. TSMC의 기술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점 역시 큰 손해죠. 다급한 TSMC는 삼성의 발표에 맞서 최근 놀라운 발표를 선보였는데요. 애플을 3나노미터 공정 첫 고객으로 확보하고 3나노 반도체 양산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공개한 것입니다. 애플은 맥북 프로에 탑재하는 M2 프로 칩의 대상자로 TSMC가 개발하는 3나노 공정 반도체를 이용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하지만 삼성전자의 뒤를 이어 급하게 기술을 선보이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TSMC 개발에 의구심을 드러냈죠. 대형 고객사인 퀄컴과 엔비디아와 같은 회사들은 예년 같았으면 TSMC를 선택했지만 이번에는 선택을 미루며 삼성과 TSMC를 고민하는 상황. 기술을 먼저 삼성전자가 선점한 덕분에 TSMC와 경쟁이 가능해졌죠. 경쟁자의 성장만이 문제의 전부는 아닙니다. 대만을 시야에 둔 중국의 압박이 TSMC의 존망을 위태롭게 하는 요소입니다. 대만을 중심에 두고 사업을 전개하던 TSMC는 주요 생산 라인이 대만에 몰려있기에 중국의 포격에 절대 안전하다고 할 수 없죠. 펠로시 의장의 방문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중국과 대만 관계. 대만의 중요 기업인 TSMC 역시 주요 고객이 중국에 있기에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 상황에서 자유롭지 못한 기업입니다. 주요 고객인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정치적 결단을 해야 했죠. 고민 끝에 TSMC는 미국의 편을 들었습니다. 류더인 TSMC 회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양안 전쟁이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해 초래되는 비극은 중국에게 그리 기분 좋은 일이 아니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상호 연결성에 의존한 반도체 산업은 어느 한 곳이 피해를 받는다면 다른 쪽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국은 대만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해야 할 것이라는 은근한 암시를 주었죠.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도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세계은행 데이터를 통해 전쟁을 상정해 피해액을 계산해보면 약 2조 6,100억 달러, 하나로 3,409조 원의 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첨단 반도체 생산 기업인 TSMC를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는 중국 IT 회사 때문에 미국을 향해 중국이 무역 보복을 강행했을 때도 중국은 TSMC 반도체만은 보복에서 예외를 두는 꼼수를 드러냈죠. 중국의 2021년 기준 반도체 수입액은 4,325억 달러. 이 중 30% 이상이 대만 제품으로 미국과 경쟁에 나선 중국 첨단 제품의 상당수가 대만 제품입니다. 대만 반도체를 건드리는 것은 중국 경제의 자멸이나 마찬가지인 셈. TSMC는 중국이 자신을 건드리지 못할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치열해지는 산업 경쟁에서 중국이 최악의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죠. 만약 중국이 속도전을 가정하고 대만 침공을 강행했을 경우 전쟁을 상정하지 않고 세운 TSMC의 계획은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갑니다. TSMC가 중국 공산당 손에 넘어갈 수도 있죠. 그럴 경우 TSMC가 보험으로 세운 일본 공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공장은 이제 막 개발에 착수된 곳. 당장 가동할 수 있는 공장이 아니기 때문에 적지 않은 타격을 감수해야 합니다. 중국의 위협을 무시하기에도 그렇다고 중국을 달래서 침공을 막는 것도 TSMC 입장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TSMC가 미국 투자도 단행하면서 부랴부랴 공장을 늘리는 것도 이런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이지만 사실 이렇게 R&D에 들어갈 돈을 소모하는 것은 성장 동력을 깎아먹는 행위입니다. 삼성전자가 TSMC를 추월하며 기술 격차를 벌리는 가운데
TSMC가 전력을 다해 뛰어야 함에도 승산 가능성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은 지리적인 위험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유리한 위치에서 TSMC를 바라볼 수 있죠. 이미 기술 개발에 있어 혁신을 이룬 것은 물론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 참여 문제가 최근 해소되면서 CEO의 결정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투자에 박차를 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회장은 이번 3나노 기술 개발에 기뻐하면서 원천 기술 확보에 삼성의 명운을 걸겠다고 나선 상황. 그는 5년간 450조 원에 달하는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중 3분의 2 이상이 반도체 개발에 쓰일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파운드리 공장 부지로 미국 테일러시를 선택한 건 역시 미국의 반도체 우선 정책과 결합해 큰 시너지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테일러시 공장을 통해 생산한 반도체는 미국의 반도체법에 저촉되지 않는 상품. 공격적인 미국 투자 덕분에 삼성전자는 거칠 것이 없다는 분석이 등장했죠. 이에 대응해 TSMC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미국의 움직임을 알고 있었기에 TSMC 역시 애리조나 주 공장 건설에 엄청난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전략적으로 싱가포르에도 수십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반도체 공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반도체 수요 공급을 맞추기 위해 TSMC가 다양한 공정을 준비해 기업들을 설득하고 있다는 소식도 언론 보도를 통해 등장했습니다. 삼성도 생산 라인을 다변화하며 TSMC에 적극 맞서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새로운 신규 공장 설립을 예고하며 남미 협력을 강화했죠.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파비오 파리아 브라질 통신부 장관이 삼성전자와 반도체 공장 투자양 해각서 MOU 체결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TSMC의 공격적인 확장에 맞서 삼성전자도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 지역을 주무대로 반도체는 물론 삼성그룹의 주요 생산 라인을 넓히는 전략을 쓴 것입니다. 이 밖에도 4나노 파운드리 생산 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공장과는 다른 별도의 파운드리 신규 증설을 예고했죠. 일각에서는 흔들리는 TSMC를 삼성전자가 인수할 수도 있다고 바라보는 상황.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삼성그룹이 2030년을 대비 의미 있는 M&A 인수합병을 시도할 수 있다고 말하며 그 대상이 TSMC일 수 있다는 분석이 등장했죠. 한국 기업의 확장이 세계 시장을 무대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승기를 잡으며 한국이 TSMC를 압도하며 전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꼴머리를 앓는 TSMC는 당분간 삼성전자에 밀려 힘을 쓰지 못할 예정. 애플을 주요 고객으로 삼았으나 다른 곳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TSMC 입장에선 쉬운 일이 아니죠. 강력한 반도체 시장 지배자로 우뚝 선 삼성전자. 삼성전자만이 아니라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두며